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다녀오면 그 성과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말 외교적 실언, 결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엉뚱하게도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때 연방 성립을 놓고 전쟁까지 벌였던 사이입니다. 외국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곤니찌와라고 인사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2018년 순방 시에는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표현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눈 지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1년에는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당시 오스트리아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행사 사진을 청와대 공식 SNS에 올리면서 독일 국기를 게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 참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서고 또 여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자국 대통령을 폄훼하는 민주당의 행태 적극적으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북한 눈치 보기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입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진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추천하고 있지 않아서 재단 출범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인권 유린 국가입니다. 구금, 고문, 폭행, 강제매춘, 인신매매, 납치, 억류, 유괴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며 강제 북송했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민주당은 재단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을 강조하는 정당의 이념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인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생법안에 대해 많은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처리 예상 안건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마저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퇴장해버리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회 소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김만배, 유동규, 남옥씨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지시했다 또는 승인했다라는 문구가 각각 10차례 이상씩 적시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김만배 씨로부터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김만배 씨는 유동규와 정진상 씨를 통해서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초기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명확하게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왔습니다. 당 대표직 유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법안 처리를 외칠 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의 늪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방송사의 편향 보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순방 관련 방송 3사의 보도를 보면 순방 성과에 대한 보도는 SBS 6건, KBS 3건, MBC 2건 순입니다. SBS는 300억 불 투자 유치, 바라카 원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사원 발언, 글로벌 기업 간담회 모임, WEF 연설 등을 대부분 보도했습니다. KBS는 300억 불 투자 유치, 바라카 원전 방문, WEF 연설 위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투자 유치 외엔 순방 보도 대부분이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논조를 일관했습니다. MBC의 편향 보도는 대체 언제 끝이 납니까? MBC의 국익 자해 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MBC 워싱턴 특파원은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F로 시작하는 욕을 했다는 이메일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냈습니다. 대체 MBC 특파원은 무슨 의도를 갖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오보를 내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나라 망신을 시키고 국익을 해치고도 반성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보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런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일관하는 저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 3사는 어땠습니까? 2022년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시에 아부다비 왕세제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되는 외교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신문에서는 UAE에서 패싱당한 문재인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돌연 취소되는 외교 대참사 앞에서 방송 3사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란의 혁명 수비대 관련 위키피디아엔 적군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 사우스코리아 즉 대한민국이 태극기와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동맹국엔 북한과 인공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MBC에게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균형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MBC의 자해 보도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반성하지 않는 MBC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이 암약하고 있는 걸까요? 1990년대 초 독일에선 과거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기밀문서가 공개돼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단 시기에 소독에서 암약했던 동독 간첩이 수만 명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내재적 동독 접근법의 창시자인 피터 루츠 교수를 비롯해서 정치인, 군인, 경찰, 작가, 외교관, 언론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독에 포섭된 간첩들이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1980년대 군사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도 학생운동권 일부는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건너가 김일성을 만났고 남한에서 간첩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간첩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포섭된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안보당국의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났고 국내 간첩 조직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김 씨의 간첩 행위는 이미 2018년에 꼬리가 잡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개선 등을 이유로 수사를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하면 민주당에게 불편한 뭔가라도 있는 겁니까? 언론의 보도대로 2018년 무렵 간첩 사건 수사를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중단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이번에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색깔론으로 몰아서 빠져나가려는 것입니까? 일각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법안을 다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오는 30일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수년간 국민께 큰 고통을 안겼던 코로나 규제를 떨쳐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 삶의 대표적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은행의 일방적 영업시간 단축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된 영업시간 단축이니 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에 따라 원상 복귀함이 마땅하나 금융노조의 반발 등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태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만 만듭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이미 작년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왔지만 시중은행들은 해가 바뀌어도 단축 영업을 고수해왔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 씨름하고 있는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이자 장사해온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한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한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단행된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본인들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원상복귀하여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의 길에 정쟁의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코로나 시기 막대한 돈 뿌리기 포퓰리즘의 후가가 고물가와 재정 악화 등 우리 경제 전반을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30조 추경을 주장하며 과거 코로나 시기에 돈 뿌리기 재정으로 회귀하려 하니 제1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작금의 고물가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겁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갑작스레 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를 운운하는데 대장동 일당들에게 기가 막힌 횡재를 안겨준 설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던데 그분이 가져가려 한 428억 횡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의견이 퍽 궁금합니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체감영하 30도 날씨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와 쪽방촌 외벽 온도를 체크해 보니 무려 22.8도의 차이가 난다 합니다. 얇은 단열재의 쪽방촌은 내부 온도가 7도에서 15도에 그쳐 똑같은 양의 난방을 떼더라도 열 손실이 아파트 대비 70에서 80%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하니 이 혹한의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제1야당 민주당이 한가로이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협의에 적극 나서고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민주당이 거듭 촉구합니다.